네, 국제무역의 제9주차 강의에서요, 무역계약 사전 준비와 무역계약 체결에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정형화, 무역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무역계약의 정형화라는 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특히 가격 조건, 가격을, 제일 중요한 가격이나 그다음에 운송 이런 조건을 일일이 다 전부 할 때마다 표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앞장섰던 이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국제무역을 이게 이제 최초에 했던 체계화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어떤 그 약어만 이렇게 딱 써도 그게 무슨 말인지 국제적으로 알게, 마치 무슨 언어 통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뭐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무역 거래할 때 굉장히 복잡하니까 무역하는 사람들끼리는 요런 용어를 쓰면 이것이 뭐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보자. 그게 바로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게 뭐가 업자들끼리는 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정형거래 조건인데, 이 정형거래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ICC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는데,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제정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10년마다 하고 있어요. 90년, 2010년, 2020년, 그래 2020년 지난해 이제 그 발표가 돼서 인코텀스 2020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인코텀스란 건 뭐냐?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에서 앞에 두 글자씩 해서 뒤에 텀스를 붙여서 인코텀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ICC가 어떤 제정한 국제 규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코텀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한 조건만 해도 몇 페이지씩 그런 이제 해설이 나와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함으로써 이제 무역을 좀 자유롭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코텀스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역 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네, 무역은 빨리 할수록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인코텀스 2020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코텀스에서 보면 그 물건이 그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최종적인 소비자 내지는 바이어한테 인도가 되기까지 그 전 과정을 그거에 따라서 이 조건이 여러 개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조 공장에서 수출업체가 제조업 수출업체가 수출을 할 때 조건을 XWOX, EXW 공장 인도 조건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장의 일정 장소를 떠나서 거기다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컨테이너에다 실어준다든지, 또 이제 공장 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놔두면 자기가 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실어서 보내는 거, 아니면 수많은 그런 이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공장에서 이걸 물건을 넘겨줄 때 가격, 그러면은 이 XW 얼마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많이 쓰입니까? 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국의 수입업체는 큰 회사고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그 수입업체는 자기들이 쓰는 물류회사가 있어요. 큰 물류회사가 있어가 전 세계를 카버는 물류회사가 있으면 한국에 그 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사에다가 한국의 어디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그 물건 실려다 오세요. 그러면 그 물류회사에서 그 회사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트럭을 대놓고 물건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넘겨줘요. 그게 XW. 그러면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 회사로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공장에 넘겨주기만 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품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전자상거래는 뭡니까? 미국 소비자가 내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샀어요.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물건을 어디까지 보내줘야 되죠? 미국의 무슨 주에 있는 무슨 도시에 몇 번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 물건이 도착이 돼서 문 앞에 똑똑 두드리고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끝나는 거죠.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물론 이제 거기다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디까지만 해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지정한 그 장소에다가 다 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부서지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 앞에다가 딱 갖다 주는 게 이제 그 일반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멀리 가장 판매하는 수출업체가 가장 많은 비용과 위험을 끝까지 담보해야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의 종류나 품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임포트홈스의 적용이 달라진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겁니다. 이거. 선측 인도나 본선 인도 조건. 그러니까 선측이란 것은 뭐예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내가 부산항의 부두에다가 실을 수 있게 거기에 컨테이너를 거기까지만 갖다 주겠다. 그게 선측 인도 조건이고, 본선 인도는 뭐예요?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겐트리 크런이 들어 올려서 배에다 딱 실어. 그것이 이제 본선 인도 조건이고, CFR이나 CIF는 그 보험료나 그런 걸 이제 지불하고 도착할 때까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수출업체의 책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쪽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코텀스 조건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CFA 운송인 인도 조건. 이건 뭐냐면 그 운송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저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 그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 업체한테 그냥 공장에서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부천 터미널로 보내주세요. 부천 터미널까지 보내주고, 부산항까지 보내주고, 거기 이제 운송이 지정한 장소까지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FAS, Free Alongside, 아까 선측 인도 조건 했죠. 배 옆에다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측 인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FOB는 얘기했죠. 배에다 실어주는 거. 네, 배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FOB입니다. 그 다음에 CFR, Cost and Freight 할 때 거기다가 운임까지 다 실어서 여기 도착하는 운임까지 실어서 보내는 것이 이제 CFR이고요. 그리고 CIF는 보험까지 할 때 그게 이제 CIF가 되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CIF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CPT는 Carriage Paid to, 그러면 운송비 지급 인동 조건 그랬습니다.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전체 다 지급을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CIF는 어디 한국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CPT는 점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운송 거리가. CIP도 있습니다.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보험료까지 다 해서 하는 거. 그리고 DPU는 뭐예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은 뭐냐면, 배가 여기 도착해서 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바이어가 원하는 장소까지 실어다 주는 거. 이게 이제 DPU입니다. 그리고 DAP, 도착지 지정 인도 조건. 이건 뭐냐면 어디까지 실어다 주세요. 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 건물 안에 실어다 주세요. 건물 앞에 놔두세요. 뭐 어디로 보내세요. 그럴 땐 DAP가 되는 거죠. DDP는 뭐죠? Duty Paid예요. 이게 이제 아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와 이런 경우 해당되겠죠. 물론 이제 뭐 관세가 붙었다.
관세가 물렸다 그러면 뭐 물론 판매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물어야 되겠지만 이거야말로 다 통관까지 다 시켜서 바이어가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 앞에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DDP 거래가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런 정행거래 조건에 의해서 국제무역의 가격 조건이나 이런 운송 조건이 또 위험에 정가되는 시점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무역 계약에 관한 그런 내용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계약서의 작성을 좀 보죠. 무역 계약서는 사실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어떻게 하라는 게 없었다. 근데 전화 한 통화만 해서 팩스 한 장만 이메일만 해도 그것이 무역 계약이 되는 것인데 후일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게 좋겠다는 거죠. 후일에 분쟁이 혹시 발생할 수도 모르니까.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은 뭐 용어에 별로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파 시트에다가 청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면 그것이 뭐 계약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도인 측에서 이거 판매 노트 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아니면 사는 사람이 보통 퍼처스 컨트랙, 퍼처스 오더, 퍼처스 노트, 퍼처스 오더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주문서 이렇게. 이게 이제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서 사인을 하든 상관은 없고, 양측 간에 어쨌든 그러한 거래를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 통 작성해서 한 통은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야죠. 네, 서식 정쟁 방지. 너무 복잡하게 막 양식 때문에 막 이게 뭐 복잡하게, 아니면 그 내용을 잘 해석하는데 막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막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잘 봐라, 그런 뜻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그랬는데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몇 가지 분류를 보면 명시조항, 명시적으로 수량, 품질 뭐 이런 걸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때 하는 거고요. 묵시조항은 뭐냐면은 계약서에는 안 돼 있지만 법이나 관습으로 이렇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걸 묵시조항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고법 조항은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그리고 계약 위반 시 권리 구제 등에 적용하기로 한 법이라 이거죠. 법.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뭐 스위스 법을 적용하냐, 영국 법을 적용하느냐, 뭐 서로 뭐 한국 걸 적용하냐, 이런 게 거기다 그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는 거래 내용이 다양하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당연한 얘기죠.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한 정말 대규모 그런 뭐 10억 달러, 뭐 100억 달러짜리 계약서라면 몇 날 며칠 사람들이 막 계약서 만드는 데만 막 붙들려서 엄청나게 밤새 가면서 막 계약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모든 걸 계약서에 쓸 수가 없다. 아주 딱 필요한 건 몇 가지만 딱 해서 계약서를 채용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분쟁이 붙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잘못하면 변호사 비용만 다 날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두 가지예요.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 개별 계약은 그때 하나씩 다 계약서 작성하는 개별 계약이고, 포괄 계약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큰 어떤 그 상위의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나머지는 그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는 100개 보내라, 뭐 이렇게 하면 100개만 그냥 자동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럴 때 이제 포괄 계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포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그런 양식을 의해서 보통 포괄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것은 이제 작성되는 이거에 의해 작성되는 매매 계약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라면, 이 거래 조건 협정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제 뭐 개별적인 내용을 하는 거지만, 일반 거래 협정서는 포괄적인 것,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이런 일반 거래 협정서 이거 작성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좀 어떤 오랫동안 이제 뭐 몇 년씩 계속적으로 매월 뭐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이제 그거 협정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합의해서 하면 이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사례가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넘버가 써졌죠. 1번, 2번, 3번 쭉 이게 전형적인 그런 무역계약 체결할 때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정서 뒤에 보면 한글로 이렇게 또 설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문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퍼처스 오더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청약을 보내게 되면 뭐 셀링 오퍼든 바잉 오퍼든 누군가 청약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계약은 완결이 되는데, 보통 승낙할 때 주문을 할 때 그때는 이런 이제 퍼처스 노트의 넘버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문서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주문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문서가 아니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상 주문을 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주문서 오더 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건 편할 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퍼처스 오더 이것도 있어요. 퍼처스 오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건 지금 이 양식은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무역 거래 양식을 이제 쓴 건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퍼처스 오더 넘버, 주문 넘버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주문할 때 몇 번으로 언제 주문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거기에 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문을 받고 나서 편지를 보낼 때 며칠자 주문 번호 몇 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런 넘버나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0주 차에는 수출입 통관과 대금 결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